지금은 전혀 예상치 않은 재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은 저희 KBC가 준비한 신개념 재난 방송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물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찾아가겠습니다. TV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역의 한계, 편성의 한계,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 현장 리포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광주대학교 방재안전학과 송창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개념 재난방송 현장 리포트 날, 저희는 KBC 광주방송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지금 장마철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리나라의 지형학적이고 기후학적인 특성상 이 계절에 자주 발생되는, 그리고 앞으로는 또 더 심각해질 재난입니다. 바로 산사태죠. 네, 오늘 주제는 산사태인데요. 비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중부지방에는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 위기 경보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지금 요즘 같은 장마철이 특히나 이 산사태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시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산사태가 보통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진이 발생하면 산사태가, 대형 산사태가 일어나는데, 네. 우리나라의 지형학적이고 기후학적인 특성상 보통 장마철인 지금 또 태풍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굉장히 이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네. 특히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산사태가 일어나면은 그 산사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 하부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덮치기 때문에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굉장히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자꾸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저도 이제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또 비나 눈을 되게 좋아하라고 하거든요. 네. 감성적이어가지고. 네네. 그런데 재난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천사가 아니라 악마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런 산이나 바다나 이런 이 비나 눈을 아직도 얘네들이 악마로 변했는데 산으로 본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산사태인데요. 먼저 그동안 발생했던 산사태 사고들의 유형과 피해 규모가 어떤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산지 비탈면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가 휩쓸려 내려옵니다. 삽시간에 아파트 일대를 덮쳤는데요. 같은 시각 도로에서는 우면산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와 물이 쏟아져 자동차 수십 대가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흙과 나무더미, 자동차들이 뒤엉키고 흘러내린 토사가 아파트 4층 높이까지 차올라 16명이 숨지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엉망이 된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 공장. 밤사이 야산에서 흙더미가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준공 2달 된 신축 마스크 공장이 힘없이 무너집니다. 이 사고로 인해 12억 원의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 취약 지역도 5년간 5,078곳이 추가 지정됐는데요. 현재 광주 전남 산사태 취약 지역은 전남 2,362개소, 광주 75개소로 산사태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산사태. 우리 지역에서도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담양 금성면에선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면서 1명이 숨지고, 곡성 성덕마을에선 마을 뒷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5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또다시 대규모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지금, 산사태의 원인과 안전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이 산간 지역은 당연하고 이 서울 우면산 같은 도심 지역에서도 산사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산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주거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었을 때에는 가능하면 주택 내에서 안전하게 대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2차 사고죠. 전기라든가 가스 밸브 같은 것들을 안전하게 하고 또 대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 징후가 발생했을 때는 관계 기관에 반드시 빨리 이 신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 화면을 보시면 네. 이 산사태 주거 지역 근처에서 발생한 산사태죠. 지금 우리나라의 산사태의 특징이 굉장히 도시에서 먼 곳이나 도시 안에서나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산사태의 특징이죠. 네. 이 주거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가장 먼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은 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재난 상황을 계속 청취를 하셔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나 가스 밸브를 반드시 잠그고 대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산사태라고 하면 흙이 떠내려오는 걸 상상하는데 나무도 이렇게 떠내려오면서 창문이 다 깨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산사태가 보통 대부분이 산 하부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산 하부를 레드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곳이 숲세권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건축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재난 방지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을 지으지 않아야 할 곳에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고가 계속 발생되는 거죠. 자, 주거 지역 근처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더 피해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자동차인가요? 예, 운전 상황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 예. 네. 이렇게 순식간에 산사태가 발생을 했고 차량을 덮쳤는데요. 뭐 피할 수 있는 겨를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론 이제 재난 현장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차량 밖으로 나오시는 것보다 네. 지금 영상도 보시다시피 차량 안에서 안전벨트를 메고 대기를 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사태라고 하는 것이 불과 몇십 초에 끝나기 때문에요. 네. 가능하면 저렇게 이제 산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좀 안정이 됐을 때 그때 탈출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네. 산 위로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안전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산사태는 항상 낮은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산사태가 일어난 곳에서 멀리 높은 산으로 우리가 이동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산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흐르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그렇습니다. 물과 같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수압이 걸린 경우에는 차량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네. 물이 오는 곳에 반대쪽으로 탈출하는 것이 원칙이죠. 물이 없는 반대쪽으로 문을 열고 탈출을 해서 네. 산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안전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직각으로 해서 높이 가능하면 그 수평으로 그 산사태가 오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직각으로 수평으로 이동하셔서 올라가셔야 돼요. 일단 옆쪽으로 피해서 올라가시는 게 그렇습니다. 훨씬 안전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요즘에 이 취미 생활로 캠핑이나 뭐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산사태가 더 많이 위험에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캠핑 산행 시에는 그 산사태 예정보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것을 보셔가지고 가능하면은 그 주의보라든가 경보가 있는 곳은 재난 원칙상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런데 이제 굳이 가셔야 될 때는 저렇게 이제 산사태에 봉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저분들 외국 분들인데 잘하고 계신데 네. 지금 산사태가 발생하는 곳에 수평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탈출하고 계시잖아요. 자,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또 산사태가 심해졌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간발의 차로 좀 위험해서 좀 빠져나왔다고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부로 이렇게 대피하시는 거죠.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도 산사태 위험에 마주할 수가 있는데 약간의 뭐 흙이나 모래가 좀 떨어질 때 그때부터 대피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경사면에 갑자기 물이 나옵니다. 흙탕물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다음에 나무가 흔들립니다. 그랬을 때 산사태의 징후가 있으니까 벗어나라라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11년 7월에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그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저희들이
실제로 800m가 산사태가 일어나서 붕괴되는데 단 50초였거든요. 800m가 50초 만에 내려왔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걸 그러면 100m로 한 사람이면 6.25초니까 우사인 볼트가 거기 현장에 있어도 생존하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러한 산사태에 대해서 어떤 징후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한 것보다는 위험한 곳을 레드존이라고 해갖고 위험한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예 강제적으로 도피하는 거죠. 전 세계적인 재난안전 글로벌 스탠다드가 요즘에는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재난 현장에서 대응하라는 것보다는 재난 현장에서 벗어나라. 빠져나와라 이 얘기시죠? 우리 선자병법에도 36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위험에서 회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네, 지금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동 요령들을 좀 잘 기억하셨다가 만약에 산사태를 만났을 때 잘 대처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중에 가장 큰 산사태는요, 바로 1년 전이었습니다. 장마 기간에 발생을 했는데 광양에 있는 진상면 탄치마을 산사태였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사고 현장에 저희 취재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불러보겠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네, 저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했던 광양 진상면 탄치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당시 산사태 사고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금 보이는 이곳에서 작년 7월 6일 새벽 6시 4분경 야산에 흙이 쏟아지면서 마을의 주택 2채와 창고 2동이 묻혔습니다. 당시 토사로 인해 무너진 주택 한 채엔 80대 여성 주민 1명이 매몰되었는데요. 9시간여에 걸친 구조 작업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작년 장마철에 발생을 했으니까 지금 사고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집인데요. 지난해 산사태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골 구조물이 노출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고 벽체가 절반이 파손된 채 남은 벽체만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꺼운 콘크리트 내벽마저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했던 산사태에 주민들의 삶의 공간이었던 화장실이 이렇게 훤히 드러난 모습입니다. 화장실에서 그치지 않고 그 강력했던 산사태는 당시 주민 2명이 잠자고 있던 안방까지 덮쳤습니다. 자칫하면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이 아찔한 산사태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삶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제 주민들의 삶의 고통을 직접 전해주시러 여기 실제 피해 주민을 모시고 실제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피해를 본 이준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현재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컨테이너 임시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시는데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십니까? 너무 좁아서 흡수해가지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기가. 그러면 그 산사태가 예견할 수 있었던 인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당시에 산사태 관련 민원을 4번이나 제기하셨다고 하는데. 민원을 했었죠. 자기 집 뒤를 이렇게 파헤치는지 누가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집 뒤를 파헤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했는데도 시에서고 그 공사업주 간에서도 아무런 지금까지도 말이 없고 말았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장마철을 앞둔 상황인데 또 가장 우려되는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또 저기서 산태가 올까 싶어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산태가 지금 오고 보면 현재 우리들이 움직일 데가 없는데 더 움직일 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공사를 하든지 그러면 우리를 딴 데로 이주를 시켜주든지 그러면 돈이라도 주면서 당신 어디가 살아라 한다든지 그걸 빨리 해줬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바라는 대책 여쭙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을 마무리를 조금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속한 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마련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까지 배상은커녕 주민들은 기약도 없는 임시 컨테이너 생활을 하며 어느덧 두 번째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양 진상면 탄치마을에서 취재 리포터 한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현장의 모습을 보니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광양 탄치마을 산사태였는데요. 원인은 뭐였습니까? 글쎄 이제 원인도 중요한데 저는 지금 방금 영상을 보면서 조금 화가 나는데 저희들이 우리 국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있는 이유가 뭐죠? 그 최소한의 재난안전은 저는 선제적인 복지요, 선제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한테 교육, 인권, 복지, 노동, 환경 많은 것을 부여해야 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저 상태는 저는 관계기관 여러분들한테 지금 조금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필요한 것은 스피드다. 네, 그리고 진정성이다. 지금 저 현장에 지금 이틀 동안에 단 이틀 동안에 355mm의 게릴라성 폭우가 왔잖아요. 네, 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산사태는 저는 자연재난이 아니고 거의 90%가 인재거든요. 왜? 네, 그냥 산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355mm가 왔다고 하면은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저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개발 행위 우리가 도로를 뚫거나 뭐 터널을 만들거나 뭔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개발 행위를 하면은 거기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거의 90%가 넘거든요. 네, 인위적인 개입이 들어갔을 때 산사태가 더 잘 발생한다는 그렇기 말씀이시잖아요. 때문에 저는 인재라고 보는 것이죠. 네, 최근에 이런 산사태 빈도도 참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피해 유형도 또 다양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학적인 특성. 우리가 산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산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산사태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고요. 네, 또 기후학적으로 게릴라성 폭우, 국지성 폭우, 물폭탄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가 콤비네이션을 이루어 가지고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 산 아래 항상 산 꼭대기는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산 중간은 소위 얘기해서 국토교통부가 합니다. 그리고 산 밑에는 지자체와 행정안전부가 급경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개발 행위는 산 꼭대기와 중턱에서 하는데 거기는 산림청과 국토교통부가 관장을 하고 있고 정작 재난이 생기는 것은 이곳인데 이 산림청과 국토부와 지자체와 이 행정안전부가 콤비네이션을 잘 이루어져야 되는 이 재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인은 상부에서 발생하고 피해는 하부에서 받고 있는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일벌백계 원인 규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시스템을 갖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처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멀게만 느껴졌던 이 산사태라는 재난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겪는 재난이나 재해라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모시고 궁금한 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지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오늘 주제가 산사태인데요. 산사태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인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우면산 그 사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면산 사태는 2011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이고 150차례의 산사태가 한꺼번에 발생되면서 16명이 숨지고 51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피해 배상이 이루어져야 돼서요. 그 피해자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고 이게 2019년 5월 달까지 이어졌는데요. 전날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지반이 좀 약해진 것이 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는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 산사태 대비를 소홀히 했던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재난 경보 전달, 그리고 교통 통제, 시설물 보존이나 설치,
등에 대해서 불이행했다. 서초구청이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주요 그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서초구청이 가능한 한 방법을 모두 동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서 서초구의 과실 비율을 50%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인재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해주는 보상금뿐만 아니라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해 보상을 청구한다고 해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피해 보상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범위는 이제 뭐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도 물론 있고요.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우면산 산사태 사건에서는 법원이 정부에게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산사태 전날부터 유례 없는 초단기 집중호우가 발생돼서 우면산에서 상당량의 물과 토사가 쏟아졌고 남부순환도로가 흙탕물로 침수된 그런 상황이 보고됐음에도 지역경찰서가 산사태 사건 발생 이후에서야 교통을 통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남부순환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B씨가 토사물에 매몰돼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정부로 하여금 B씨의 유가족에 대해서 1억 1,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직접적으로 뭐 집이 무너지거나 집기가 파손된 그런 피해뿐만 아니라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산의 소유주가 국가냐 개인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 보상 방법이나 절차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상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서는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요. 가장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관리 주체 그리고 책임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국유림인 경우에는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던가 그 지자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사유림인 경우에는 사인이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면산 산사태 사건의 판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유림인 경우에는 관리 책임을 단순히 법에 명시된 의무만을 기준으로 따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라고 하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본래적인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초법규적으로 국민이 처한 위험에 대응할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예상되는 결과를 국민에게 미리 알렸어야 됐다라고 본 것처럼 국가가 소유인 경우에는 국가의 책임의 정도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과 절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책임의 정도 그리고 책임과 의무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네, 요즘 산간 지역 주변을 차를 타고 좀 지나가다 보면 농막 같은 가건물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농막 같은 가건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이 됩니까? 네, 앞서 그 광양 지금 임시 건물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건물들일수록 산사태 위험에서 조금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막이나 가건물 등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 이제 산사태 위험에 대해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국유림 관리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당연히 피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산사태가 났었던 우면산에도 무허가 건물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때 A씨의 아마 이 A씨라는 분은 노숙자였던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산사태의 피해를 막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라고 하면서 유족들이 서초구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무허가 건물 주인을 상대로 모두 3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요. 재판부는 서초구가 산사태 발령 즉시에 경보를 발령을 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대피 지시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라고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 그 자체에 대한 손해는 손해액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상받을 수는 있지만 과실 비율이나 손해액 입증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모든 재난이 그렇듯이 산사태 역시 피해 발생 전에 예방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산사태는 대체 언제 또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평범해 보이는 산. 조금씩 흙들이 흘러내리더니 잠시 후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집어삼킵니다. 갑자기 쏟아져 내린 토사 더미. 주택들이 종이장처럼 쓸려 내려갑니다. 모든 것을 순식간에 휩쓸어버리는 산사태. 그 전조 증상을 알아보기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모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35도의 급경사에 1.5m 두께로 토지를 쌓은 뒤 시간당 50mm의 폭우를 퍼부었습니다. 5시간 경과 후 경사면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3시간이 지나고 경사면 아래쪽으로 흙탕물의 양이 치솟기 시작하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 흙더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이런 새굴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토사 유출이 발생을 한다든가, 바람이 그렇게까지 막 부는 건 아닌데 얘들이 나무가 막 심하게 움직인다든가, 그래서 잡고 있던 흙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돌멩이 같은 것들이 갑자기 많이 굴러 떨어져 내린다든가, 이랬을 때는 빨리 대피를 하는 게 낫겠죠. 그렇다면 산사태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흙입자들은 본래 수분이나 식물 뿌리의 힘을 통해 결석됩니다. 하지만 폭우나 진동, 산림 훼손으로 인해 그 결속력이 떨어지면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요. 때문에 산림을 파괴하고 땅에 잦은 진동을 유발하는 난개발이 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엔 택지 개발과 도로 확장 등으로 산림 면적이 계속 줄고 있어 산사태의 위험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산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산사태가 워낙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산만 뚫어져라 보고 있지 않는 이상은 예방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보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사태 경보 시스템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산사태 경보 시스템 얘기 전에 방금 그 변호사님 얘기 조금 제가 좀 요약을 하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이번에 현대 와이파크뿐만이 아니라 각종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생겼었을 때 지리하게 이게 지금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관련된 법과 매뉴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축구에 룰이 있는 것처럼 재난도 룰이 있는데 그게 법과 매뉴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뉴얼 같은 경우에 오늘 날짜로 약 한 9,500여 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석하기도 힘들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재난들에 대한 원인 규명과 그다음에 책임의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반복 좀 로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지,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아까 전에도 광양도 마찬가지지만 지리하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지금 시스템을, 재난 행정이 많이 지금 우리나라의 재난 유형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재난 산사태 경보 시스템은 산림청에서 만들어 놨거든요. 산림청에서 만든 산사태 예측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기상청의 강우 자료와 권역별 산사태 토양 함수 지수를 가지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단위로 해서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보 시스템에도 반드시 문제점이나 보완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국지적인 그 지역의 산사태를 발생할 수 있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과거에 기상청에서 기상청 운동회 한 날 비가 왔다 온 것처럼 굉장히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초 자료로 활용하시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더 연구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산사태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꼽자면 산사태가 이미 발생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네. 1년 전 큰 산사태를 겪은 광양 진상면 탄치마을은 이번 장마 기간 가장 취약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대비는 잘 돼 있을지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네, 저는 현재 당시 산사태가 일어났던 비탈면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처럼 방수포가 이렇게 덮여져 있지만 1년 전 사고 당시처럼 급격한 경사면을 따라 흙이 깎인 모습이 선명합니다. 지금 제 옆엔 현장을 함께 점검해볼 경북대 공과대학 이영재 명예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보시기에 현재 이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이제 방수포 이것은 흑입자가 이 차로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것을 일시 정지했을 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런 방수포는 이렇게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퇴저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런 산지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퇴저감 앞에 적어도 성수로라든지 그 다음에 옹벽 같은 것을 건설해서 앞으로 이제 지구온난화의 그 본격적인 영향에 의한 300mm, 400mm 폭우에도 이 마을에 피해가 없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덮여져 있는 방수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방수포라고 하는 건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폭우가 왔을 때에 흑입자수로 들어가고 흑입자에 들어가면 이게 다시 포화되어서 이 가스 등등으로 인해서 즉 압력에 의해서 2차 그 붕괴 사고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일시 중지시키는 그런 기능일 뿐이지 근본적인 그 방지 대책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또다시 장마철을 맞이한 상황에서 마을에 대한 2차 피해는 없을까요? 마을의 2차 피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앞으로의 이제 게릴라성으로 폭우 패턴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돌쌓기 해가지고 옹벽을 했거나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여기에 사면 안전성에 의한 구조 해석의 결과에 의해서 그 규모를 잡은 옹벽, 그 다음에 물을 상부에서부터 좌우로 쭉 돌리는 성수로 시설을 해서 근본적인 그 폭우에도 견딜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안전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옹벽 같은 물리적인 대책 말고도 또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대책이 또 있으실까요?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30년 전에 이 산사태, 즉 산지 개발에 하는 설계 기준령이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 등 많은 그 하중의 크기는 바뀌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즉 안전율이라고 하는데 안전율이 적어도 150% 이상 상향 조정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지의 어떤 건축이라든지 토목공사가 인허가할 때는 반드시 성수로나 또는 그 옹벽 시설 등 안전 시설을 의무화해야 하는 중요한 이런 담보적인 법적인 그 정비도 시급히 이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사고를 막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아 2차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산사태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양 진상면 탄치마을에서 취재 리포터 한웅이었습니다. 네, 한웅희 리포터와 교수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대책 마련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죠. 재난의 불평등인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011년 7월에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약 4,600억 원의 돈을 투입해서 네. 이렇게 심하게 대응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실제로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와 또 복구한 이후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심하게 대응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지금 광양 탄치 같은 경우는 68억을 지금 현재 배정은 되어 있지만 지금도 영역 중이고 네. 그다음에 방수포만 지금 덮어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건 관할 지자체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스피드고요. 지금 현재 좀 시간이 있나요? 광주광역시도 지금 이건 지금 잠재적인 저희들이 이게 포텐셜 해저드라고 하는 때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지금 우리 공원 특례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원을 전체 사가지고 그 건설회사가 사고 그 대신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부를 아파트를 짓게 해놨는데 원래 산 밑에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는데 네. 이게 공원 특례 사업이다 보니까 작은 공간에 산비탈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산사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이게 공원 특례 사업이지 재난안전 특례 사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안전 행동 요령 짧게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 주시는 바와 같이 재난은 관심이 제일 중요하고 또 재난에 대한 예산이 충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안전하려면 돈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 안전하려면 충분한 시간과 진정성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 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재난 방송이나 뉴스를 항상 켜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위험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산림재해 어플을 까는 것도 맞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이 어플을 깔면 어떤 정보들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 기상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시간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유용합니다. 상시적으로 배수로나 피난로를 확보를 해서 만약에 산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디로 피난을 갈지도 좀 계속해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산사태와 그 안전 대책까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재난이 찾아온 순간은 자연적이지만 재난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순전히 사회적 현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는 시간은 약 3초에서 5초 정도. 아까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찰나의 시간은 자연의 탓이겠지만 이를 대처하고 대비하는 시간은 우리 사회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